배를 움켜쥐고 병원 수납 창고 앞에 쭈그려 앉았다. 식은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아팠다. 눈앞에 사람들이 흐릿한 물 한 개 너머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빨리 결제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창고 안의 직원이 유리를 툭툭 쳤다. 작은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무뚝뚝하고 차가웠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무표정한 중년 여성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내 입원 신청서를 창구 가장자리로 밀어내며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급성 맹장염.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먼저 내세요. 500만 원. 그 두 단어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고개를 돌려 1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작년 내 생일에 선물해준 베이지색 니트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서서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병원의 조명이 그녀의 옆얼굴에 비쳐 깨끗하고 평온해 보였다. 심지어 지나치게 냉담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 평온함이 나를 까닭 없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수진아. 나는 고통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지갑이랑 핸드폰이 병실에 있어. 네가 먼저 좀 내줄 수 있을까?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다. 다정하지도 화가 나 있지도 않은 감정이 거의 거세된 듯한 평온함이었다. 나 돈 없어.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지만 또박또박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멍해졌다. 복부에 다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허리를 숙이자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나 돈 없다고. 그녀는 두 걸음 앞으로 걸어와 기둥 옆에 섰다. 여전히 나를 보지 않고 병원 밖의 늙은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한테 달라고 해. 창구에서 다시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뒤에 다른 분도 기다리시잖아요. 빨리요. 옆에서 휠체어를 밀던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젊은이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빨리 수술해야지. 일어서려고 했지만 배가 쥐어짜듯 아파서 온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수진아, 이럴 때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수진이 마침내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다. 당신 월급 통장 7년 동안 어머님이 관리하셨잖아. 매달 생활비 40만 원 빼고 남는 거 없이. 당신 누나 집 살 때 일 500만 원 빌려줬고 매형 사업한다고 2억만 원 빌려줬잖아. 이제 당신 수술해야 하는데 500만 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난 돈 없어. 어머니한테 달라고 해. 나는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고통이 파도처럼 나를 삼켰지만 기억은 바로 그 순간 되살아났다. 7년 전, 결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는 우리 신혼집 거실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계셨다. 지훈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나는 그때 아직 신혼의 기쁨에 젖어 있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월급 통장 말이다. 앞으로 엄마한테 맡기렴. 찻잔이 유리 테이블에 놓이며 맑은 소리를 냈다. 너희 젊은 애들은 돈 관리 못해. 엄마가 잘 모아줄게. 나는 무의식적으로 수진을 쳐다봤다. 그녀는 옆에 앉아 물컵을 들고 있었고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절 못 믿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널 이만큼 키웠는데 해가 될 일을 하겠니? 내 아빠 일찍 가시고 나 혼자 너랑 내 누나 힘들게 키웠어. 이제 장가 가더니 엄마 말은 말도 아니구나.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자 내 마음은 약해졌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정하자. 봉투가 내 앞으로 밀어졌다. 통장이 안에 넣고 비밀번호 바꾸면 나한테 알려줘. 앞으로 매달 생활비 40만 원이면 충분할 거야. 나는 망설였다. 수진이 옆에서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 눈빛은 그러지 말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나는 통장을 봉투에 넣었다. 저기요, 결제 안 하세요? 현실의 목소리가 나를 다시 끌어당겼다. 나는 아파서 거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할게요, 할게요. 나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먼저 좀 내줘. 퇴원하면 바로 갚을게. 응? 수진은 나를 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아주 얕았지만 여러 해 묵은 무게가 실린 듯했다. 박지훈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말투는 아주 느렸다. 7년이에요. 어머님이 당신 월급 통장 가져가실 때 나도 말했어요. 당신 누나가 돈 빌릴 때도 말했고 매형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할 때도 말했어요. 그녀는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와 바로 앞에 섰다. 난 전부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죠.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나를 오싹하게 할 만큼 평온했다. 내가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듣지 않을 사람이니까. 공기가 짓눌린 듯 무거웠다. 그녀는 캔버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은행 카드 한 장을 뽑아 나에게 건넸다. 여기 200만 원 있어요. 내가 모은 돈이에요.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200만 원으로는 부족한데. 부족한 거 알아요.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일단 2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어머니한테 달라고 해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 벽에 기댄 채 더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 카드를 쥔 채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창구에 재촉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기계적으로 카드를 내밀고 서명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이미 내 핸드폰을 눈앞에 내밀고 있었다. 전화해요. 스피커폰으로.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갑자기 눈앞에 이 사람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결혼 7년 동안 그녀는 늘 온화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고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가 뭘 원하든 다 들어주었다. 나는 그녀가 성격이 좋은 줄로만 알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건 아마 성격이 좋은 게 아니었을 것이다. 마음이 죽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받아 들었다. 주소록에서 한참을 스크롤해 엄마라는 이름을 찾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지훈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배경이 좀 시끄러운 걸 보니 백화점 같았다. 엄마, 저 병원이에요. 병원? 왜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급성 맹장염이래요.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데 의사가 보증금 500만 원을 내라고 해요. 아이고, 어쩌다가. 심한 거니?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그 다급함 속에는 원망이 더 많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왜 하필 지금 아프냐는 원망.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바로 수술 안 하면 터질 수도 있대요. 그럼 빨리 수술해야지. 뭘 기다리고 있어? 저 돈이 없어서요. 이 세 단어를 내뱉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35살 먹은 남자가 엄마에게 수술할 돈이 없다고 말하다니 정말 한심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말투가 변해 있었다. 네가 돈이 왜 없어? 내 월급 통장이. 월급 통장 엄마한테 있잖아요.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배가 다시 쥐어짜듯 아파왔다. 나는 허리를 숙이고 숨을 헐떡였다. 엄마, 일단 제 돈으로 수술비 좀 내주세요. 네? 네.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머니 쪽에서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있었다. 민주나 지훈이가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해야 한다는데 매형이 옆에 있구나.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30초쯤 지났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선명하게 들려왔다. 지훈아, 엄마가 말인데 지금 통장에 정말 돈이 별로 없어.
지난달에 내 매형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8천만 원 보태줬거든. 다음 달에 자금 회수되면 바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머릿속이 윙 하고 울렸다. 8천만 원이요? 또 매형한테 주셨어요? 또 주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빌려준 거야. 빌려준 거 알겠어. 내 매형 사업 잘 되면 나중에 너한테 손해보게 하겠니? 그리고 다 한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잖아. 나는 아파서 눈앞이 캄캄했다. 벽을 짚은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저 지금 수술은 어떻게 해요? 일단 수진이한테 내달라고 해봐.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걔도 월급 받잖아. 걔가 먼저 내고 내 매형 돈 들어오면 내가 갚아주면 되지. 나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바로 그곳에 서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렇게 될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마침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해방감 같은 것이었다. 수진이도 돈 없어요. 나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비상금까지 다 줬어요. 200만 원. 아직 300만 원이 부족해요. 엄마, 어떻게든 좀 마련해 주세요. 저 더는 못 기다려요. 내가 무슨 수가 있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울먹임이 섞였다. 나 늙은 할머니가 연금 받는 거 그거 조금인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내 눈안에도 힘들어. 지난달에 둘째 낳아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병원에 말 좀 잘해봐. 수술 먼저 하고 돈은 나중에 낸다고. 어머니가 그 말을 할 때 전화기 너머에서 매형 최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 김 사장님이랑 삼시의 계약건으로 만나기로 해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어머니가 대답하고는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지훈아, 엄마가 지금 정말 일이 있어서 일단 네가 알아서 좀 해봐. 동료나 친구들한테 빌려보든가 엄마 바쁜 거 끝나면 바로 가볼게. 전화가 끊겼다. 뚜뚜뚜 하는 단조로운 신호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 그 자세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배는 이제 그냥 아픈 게 아니었다. 무언가가 속을 휘젓는 것 같았다. 식은땀이 옆머리를 타고 흘러내려 핸드폰 액정에 떨어졌다. 수진이 다가와 내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갔다. 그녀는 소매로 액정을 닦아낸 뒤 나를 보았다. 들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님은 저더러 먼저 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당신 동료나 친구들한테 빌려보라고도 하셨고요. 수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 동작은 느리고 차분했다. 박지훈 씨, 결혼 7년 동안 난 당신이랑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다 들었고 당신이 누나한테 돈을 줘야 한다고 하면 그러라고 했고 매형 사업 자금을 대줘야 한다고 하면 알겠다고 했어요. 난 늘 가족끼리는 너무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 눈에 난 그냥 남이었던 거예요. 당신 돈은 어머님 돈이고 어머님 돈은 당신 누나와 매형 돈이죠. 그럼 나는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가에 마침내 어떤 감정이 어렸다. 그것은 아주 깊고 깊은 피로감이었다. 나는 대체 뭐죠? 나는 입을 벌려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수진이 팔을 뻗어 나를 부축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녀가 간호사 스테이션을 향해 소리쳤다. 간호사 2명이 달려와 나를 부축해 병실로 향했다. 나는 아파서 시야가 흐릿했다. 귓가에 수진의 목소리만 들려왔다. 일단 병실로 옮겨주세요. 나머지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병실에 이 과장님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40대 중반의 안경을 쓴 남자로 표정이 근엄했다. 박지훈 씨 보호자 되시죠? 네, 아내입니다. 수진이 일어섰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천공 위험이 있어서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이 과장님이 안경을 고쳤었다. 보증금은 얼마나 부족하죠? 300만 원입니다. 수진이 말했다. 이 과장님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하죠. 일단 수술 준비는 하겠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서둘러 돈을 마련해 주세요. 늦어도 오늘 퇴근 시간 전까지는 완납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약제과에서 수술 후 약을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나갔다. 하얀 가운 자락이 허공에서 호를 그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얀 천장, 하얀 등, 하얀 벽. 온 세상이 새하얗다.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그녀의 어머니에게였다. 엄마, 지훈 씨가 입원했어. 급성 맹장염이라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혹시 빌려줄 수 있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멈췄다. 전화기 너머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불평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왜 그렇게 속을 썩이냐? 왜 또 돈 문제로 연락했냐는 식의 불평. 수지는 핸드폰을 쥔 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알았어. 엄마. 그녀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 1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였다. 알아야, 나 급한 일이 좀 생겼는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많이는 아니고 300만 원이면 돼.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전화기 저편에서 무언가 말하자 수진의 얼굴색이 점점 변해갔다. 기대감에서 어색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어두워졌다. 아, 그렇구나. 아니야, 아니야. 너도 힘들 텐데. 응, 괜찮아. 끊을게. 그녀는 또다시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병실은 아주 조용했고 옆 침대의 환자 감시장치에서 나는 삐삐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한참 후에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박지훈 씨, 어머님이 지난달에 무슨 일 하셨는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나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당신 누나한테 차 한 대를 현금으로 사주셨어요. 3천만 원 넘는 차. 나는 벌떡 눈을 떴다. 뭐라고? 빨간색 아반떼요. 당신 누나가 지난주에 끌고 왔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어서 다들 봤어요. 수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들었다. 어머님은 이웃들한테 딸이 고생하니까 상으로 사준 거라고 하셨죠. 난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섰다. 7년이에요, 박지훈 씨. 가끔 한밤중에 깨서 옆에 잠든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결혼한 상대가 당신한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네 가족 전체인지. 내 남편의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 손에 있고 우리 생활비는 시어머니가 베푸는 자선 같아요. 당신 누나가 집을 사면 우리가 돈을 빌려줘야 하고 당신 매형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돈을 빌려줘야 하죠. 이제 당신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녀는 몸을 돌렸다. 눈가에 마침내 물기가 어렸지만 금세 다시 참아냈다. 어머님은 당신 동료나 친구한테 빌리라고 하셨죠. 수진이 너 돈 없니? 네가 먼저 내. 그 말들을 하실 때 어머님 말투는 참 평온했어요.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아서 내 심장을 하나하나 찔렀어요. 내 월급은 한 달에 280만 원이에요. 우리 둘이 먹고 마시고 공과금 내고 당신 옷 사입히고 집안 살림 채우는 데 써야 하죠.
어머님이 주시는 40만 원으로는 당신 담뱃값도 안 돼요. 나 5년 동안 새 코트 한 번 못 사 입었어요. 내가 쓰는 화장품은 마트에서 3만 원짜리예요. 친구들이 쇼핑 가자고 해도 못 갔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 내가 당신한테 한 적 있나요? 그녀는 침대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여 나를 내려다보았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녀 눈에 붉은 핏줄까지 보였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가족끼리는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박지훈 씨, 따지고 드는 건 나 하나뿐이었나 봐요. 당신 내 가족, 그 누구도 나랑은 따지지 않았네요. 그녀는 몸을 일으켜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다시 그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방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들었죠? 우리 엄마는 출가회인이라고 무슨 일 있으면 시댁에 기대라고 하셨어요.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얼마 전에 집 사서 돈이 없대요. 박지훈 씨, 나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은행 카드를 꺼냈다. 이게 내 마지막 남은 돈이에요. 안에 50만 원 들어있어요. 비상금으로 남겨뒀던 거. 아까 200만 원이랑 합쳐서 총 250만 원. 아직 50만 원이 부족하네요. 그녀는 카드를 침대 옆 협탁에 올려놓았다. 플라스틱 카드가 유리 상판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나머지 50만 원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한테 구하든 누나한테 구하든 매형한테 구하든 누구한테든요. 난 의사 선생님이랑 수술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녀는 몸을 돌려 나가려 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수진아, 미안해. 지금 그런 말할 때 아니에요.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다. 수술부터 해요. 다른 얘기는 당신 몸 괜찮아지면 그때 해요. 그녀는 내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문 밖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7년. 나는 정말 그녀가 이렇게까지 서러웠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그녀가 성격이 좋고 이해심이 많고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그녀의 성격인 줄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그건 성격이 아니었다. 마음이 식어버린 것이었다. 실망이 충분히 쌓인 것이었다. 나와 우리 가족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놓아주었다. 바늘이 혈관을 뚫고 들어올 때 나는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손보다 훨씬 더 아팠기 때문이다. 나는 천장을 응시했다. 머릿속에는 지난 7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매달 제때 생활비를 가져다 주셨다. 현금 4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돈을 줄 때마다 그녀는 늘 똑같은 말을 했다. 아껴 쓰렴. 엄마가 잘 모아줄게. 나중에 돈 쓸 일 많을 거다. 수지는 언제나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나지막이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말했다. 누나가 집 산다고 돈을 빌리러 왔던 건 결혼 2년 차 때였다. 그녀는 우리 집 소파에 앉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지훈아, 누나가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 계약금 일 500만 원이 부족해. 네가 좀 도와줘.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지훈아. 내 누나 딱 하잖아. 내가 좀 도와줘라. 어차피 돈 모아두는 건데 먼저 누나한테 쓰게 해.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갚으라고 하면 되지. 나는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 500만 원이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누나는 돈을 받고 기뻐하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역시 엄마랑 동생밖에 없어. 그녀는 떠나기 전 수진을 쳐다보며 웃었다. 수진이 정말 착하다. 지훈이가 너 같은 아내를 만나서 복 받았네. 수진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을 끌어안고 말했다. 누나 형편 나아지면 바로 갚을 거야. 그때 되면 너한테 다이아 반지 사줄게. 수진은 내 품에 기대어 나지막이 응 하고 대답했다. 그 일 500만 원은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매형 최민준이 돈을 빌리러 온 것은 3년 차 때였다. 사업 자금으로 2억만 원이 필요한데 석 달만 쓰고 갚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또 오셨다. 우리 집에서 간곡하게 설득했다. 민준이 사업하는 거 힘들잖아. 너희가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줘.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멀리 갈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사업 크게 성공하면 너희들 은혜를 잊겠니? 나는 또다시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소파 다른 쪽 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한 번 쳐다봤다. 그 눈빛은 너무나 평온해서 나는 오히려 약간 마음이 찔렸다. 뭘 봐. 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셨다. 이 집 가장이 누구야?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일도 결정 못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정하자. 어머니가 못을 박았다. 내일 내가 은행 가서 송금할게. 민준아, 너 차용증 하나 써라. 매형은 정말로 차용증을 썼다. 아주 격식 있게 지장까지 찍어서.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그는 돈을 갚지 않았다. 반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어머니께 물어보면 사업이 원래 힘든 거야. 좀 더 기다려줘. 너무 닥달하면 정상한다. 라고 하셨다. 그렇게 기다린 것이 4년이다. 4년 동안 매형은 새 차를 뽑았고 누나는 새 명품 가방을 샀다. 어머니는 종종 내게 자랑하셨다. 민준이가 정말 능력 있어. 사업이 점점 더 커지네. 내 누나, 이제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 한 번도 그 일들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소처럼 출퇴근하고 밥하고 집을 치웠다. 매달 어머니가 주시는 생활비를 받고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은 게 아니었다. 신경 써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박지훈 씨 보호자분, 간호사가 문 앞에서 불렀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동에서 서명하러 오시랍니다. 수진이 밖에서 들어왔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내 침대 옆으로 와서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요. 나는 펜을 받아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돈은? 이 과장님이 일단 수술은 해주시겠대요. 나머지 돈은 오늘 퇴근 전까지 내야 하고요. 수진이 말했다. 내가 50만 원 빌렸어요. 나는 멍해졌다. 누구한테 빌렸어?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수진은 펜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서명이나 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다. 수진아, 말하지 마요. 서명해요. 그녀의 말투는 돌멩이처럼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수술 동의서에 내 이름을 썼다. 글씨가 삐뚤빼뚤 엉망이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지고 나갔다. 병실에는 다시 우리 둘만 남았다. 수지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 타자를 치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 몸 괜찮아지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해요.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빛에 담긴 감정은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읽을 수 없었다. 당신한테 5년 동안 숨긴 게 있어요. 수술 끝나면 그때 말해줄게요. 그녀는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멈춰서서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어머님이 방금 메시지 보내셨어요. 이따가 오신대요. 누나랑 매형도 같이. 박지훈 씨, 이번에는 당신이 알아서 해요. 만약 이번에도 예전처럼 군다면 우리 정말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거예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병상에 홀로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당신한테 5년 동안 숨긴 게 있어요. 무슨 일일까? 왜 5년이나 숨겼을까? 왜 이제 와서 말하려는 걸까? 나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아까 배가 아팠을 때보다 더 무서웠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하이힐 소리. 어머니가 오셨다. 누나와 매형도 함께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선명하게 들려왔다. 엄마, 지훈이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 그러게 말이다. 민준 씨 계약까지 미루게 하고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지훈아, 어쩌다 이랬니? 아프진 않고?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내 이마를 짚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35년 동안 봐온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 제 수술비는요? 아이고,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어머니가 내 말을 끊고 누나를 돌아봤다. 지혜야, 내 동생 수술비 얼마나 부족하다고 했지? 누나 박지혜는 문가에 서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입을 삐쭉 내밀었다. 엄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애 분유 값에 기저귀 값만 해도 한 달에 몇백인데 누가 너더러 내라고 했니? 어머니가 누나를 쏘아붙이고는 웃으며 매형 최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지훈이가 이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자네 쪽에서 어떻게 좀 안 될까? 최민준은 오늘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넘겼다. 그는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제가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막 김 사장님이랑 계약을 해서 돈이 전부 묶였습니다. 이렇게 하죠. 다음 달에 자금 회수되면 바로 지훈이한테 갚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는 너무나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에 8천만 원이 넘는 벤츠를 새로 뽑았다. 어머니도 침묵했다. 그녀는 매형을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가 마지막에는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그럼 일단 좀 더 기다려 볼까? 엄마가 어떻게든 알아볼게. 못 기다려요.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어머니도 누나도 매형도 모두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이 바로 수술 안 하면 천공돼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대요. 나는 어머니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엄마, 제 월급 통장 7년 동안 엄마한테 있었어요. 한 달 월급이 400만 원 정도니까. 7년이면 총 3억이 넘어요. 엄마가 모아주신다고 해서 믿었어요. 누나 집 살 때 일 500만 원, 매형 사업할 때 이 0만 원 빌려드렸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수술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해요. 제 돈은 어디에 있나요? 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걱정스러움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분노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가 내 돈을 탐내기라도 했다는 거야?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지. 너희 젊은 애들이 돈 관리 못하니까 내가 모아준 게 뭐가 잘못됐어. 내 누나랑 매형한테 돈 빌려준 건 급한 불 꺼주려고 그런 거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 그녀는 너무나 당당하게 소리쳤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누나가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 지훈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엄마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고작 500만 원 때문에 엄마랑 그렇게 계산을 해야겠어? 매형도 끼어들었다. 말투에는 책망이 섞여 있었다. 처남,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정말 철이 없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속상하게 해드리면 안 되지. 나는 그 세 사람을 보며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7년. 나는 줄곧 이 논리 속에서 살아왔다. 엄마는 나를 위해서, 누나와 매형은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 내가 철이 없다. 내가 불효자다. 내가 쪼잔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병상에 누워 목숨을 구할 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내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엄마, 나는 심호흡을 했다. 배가 다시 아파왔지만 억지로 참았다. 전액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딱 500만 원. 제 수술비만 주세요. 네. 어머니는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나는 그녀가 지갑을 여는 것을 보며 그 안에서 카드를 꺼내는 것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가 말했다. 이 카드에 100만 원 있어. 내 연금 모은 거야. 일단 이걸로 써. 엄마,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 월급 통장은요? 제 돈은요? 내 돈은?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돈은 다 정기예금으로 넣어놨어. 지금 해지할 수가 없어. 2달만 기다리면 만기니까. 그때 엄마가 찾아서 줄게. 알겠지? 2달 후 내 수술은 오늘 해야 한다. 그런데 2달을 기다리라고.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웃느라 배가 아팠고 아파서 몸을 웅크렸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웃다가 눈물까지 나왔다. 정말 대단하세요.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수진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수납 영수증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병실 안의 광경을 보고도 표정이 평온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돈은 다 냈어요. 그녀는 영수증을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플라스틱 카드가 탁 소리를 냈다. 수술은 오후 2시로 잡혔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서명하고 사무실로 오시래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오셨네요, 어머님. 말투는 공손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다. 어머니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수지는 이미 몸을 돌려 나가버렸다. 나는 누나를, 매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았다. 먼저 돌아가세요. 여긴 수진이가 있으면 돼요. 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다. 돌아가시라고요. 나는 눈을 감았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발소리, 말소리, 문 닫히는 소리, 병실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얀 천장, 하얀 등, 그리고 수진이 방금 협탁에 놓아둔 수납 영수증. 나는 문득 7년 전 결혼식 날 밤이 떠올랐다. 수진은 붉은색 피로연 드레스를 입고 신혼집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지훈 씨, 오늘부터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함께 이겨나가요. 나는 그때 그녀의 손을 잡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이 어떤 서러움도 겪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그녀는 아주 예쁘게 웃으며 말했다. 믿어요. 7년이 지났다.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하늘이 무너질 듯한 서러움을 겪게 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병상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면서 어머니가 내 돈은 2달 후에나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수진이 평온하게 난 돈 없어. 어머니한테 달라고 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정말 개자식이었다는 것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 돌아왔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와 협탁에 놓았다. 물 좀 마셔요. 좀 있으면 수술이라 금식해야 하니까. 나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수진아, 미안해. 수진의 동작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일으켜 나를 보았다. 박지훈 씨, 사과는 소용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미안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태도예요. 나를 가족으로 대하는 태도. 언제나 당신 어머니 편이 아니라 내 편에 서주는 태도. 그녀는 말을 마치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핸드폰으로 책을 보기 시작했다. 더는 나를 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의 옆얼굴을 보며 갑자기 두려워졌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가 이미 사라져 버렸을 거봐. 수술은 오후 3시에 시작되었다.
내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수지는 복도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양팔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 아침에 수납 창고 앞에서와 똑같은 자세였다. 마취 주사가 척추에 꽂힐 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수지는 울어줄까?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웠다. 병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하얀 빛이 눈을 찔렀다. 몸을 움직이자 배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 아파서 인상을 찌푸렸다. 움직이지 마요. 옆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동그랗게 말려 내려왔다. 수술은 잘 됐어요. 이 과장님이 천공이 심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깎은 사과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일회용 그릇에 담아 내 앞에 내밀었다. 이쑤시개도 하나 꽂아서 일단 유동식부터 먹어요. 내일부터 다른 거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보며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마워 라는 두 글자는 너무 가볍고 미안해 라는 세 글자는 너무 위선적이었다. 결국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밥 먹었어? 수지는 나를 한번 쳐다봤다. 그 눈빛은 이제야 그걸 물어보냐고 말하는 것 같았다. 먹었어요.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사서. 그녀는 일어나 의자를 뒤로 물렸다. 어머님이랑 가족들 오후에 또 왔었어요. 당신이 아직 안 깨어나서 좀 앉아 있다가 가셨어요. 누나는 시간 날 때 다시 와보겠다고 했고 매형은 그 돈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했대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그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진 것 같았다. 당신은 그 말 믿어? 내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책상 위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다. 그게 중요한가요? 믿든 안 믿든 돈은 돌아오지 않을 텐데요. 마치 어머님이 당신 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둬서 2달 후에 찾을 수 있다고 한 말처럼. 당신은 믿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반짝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 돈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7년간 3억이 넘는 돈이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수지는 침대 옆으로 다시 다가와 캔버스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누런색의 낡은 봉투였고 모서리는 달아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열어봐요. 나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맨 위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있었다. 내 이름, 내 계좌번호, 7년 전부터 시작된 매달의 월급 입금 내역, 그리고 입금된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이체된 기록들. 때로는 어머니 계좌로, 때로는 누나나 매형에게로 직접 송금되었다. 이체 메모에는 누나 집 구매 자금, 매형 사업 자금 지원, 어머니 생활비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넘기며 손을 떨기 시작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복사했어요. 수지는 내 옆 의자에 앉았다. 말투는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어머님이 당신 월급 통장 가져가신 다음 달부터 매달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뽑아서 복사해뒀죠. 7년 84개월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목이 메어왔다. 왜? 내가 바보는 아니니까요. 수진이 내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말투는 조금 빨라졌다. 박지훈 씨, 내가 당신이랑 싸우기 싫었던 거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처음 당신 월급을 이체하셨을 때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그녀는 내 손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그중 한 장에서 멈췄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 위에 이체의 기록 한 줄을 가리켰다. 이것 봐요. 작년 3월 어머님이 매형한테 5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냉정하게 들렸다. 메모에는 투자라고 적혀 있네요. 그녀는 또 뒤로 한 장을 넘겼다. 그리고 이건 재작년 8월 누나한테 3천만 원. 메모는 차량 구매 보조금이네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보았다. 당신 누나 작년에 정말 새 차 샀죠. 매형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라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여기 그 전 해에는 그만해.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언가에 짓눌린 듯 답답했다. 그 숫자들을 더는 볼 수가 없었다. 빽빽하게 적힌 이체 기록들이 바늘처럼 눈을 찔렀다. 7년, 84개월, 3억이 넘는 돈이 그렇게 한 푼 한 푼 소리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매달 40만 원의 생활비를 받으며 그게 다 나를 위한 엄마의 사랑이라고 믿어왔다. 아직 안 끝났어요. 수진이 내 말을 끊고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 뭉치를 꺼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세 장의 카드 모두 내 명이었지만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카드들이었다. 어머님이 당신 신분증으로 만든 카드들이에요. 수지는 명세서를 펼쳐 한 장 한 장 내게 보여주었다. 이 카드는 한도 5천만 원인데 4,800만 원을 긁어서 가방을 샀네요. 당신 누나가 메고 다니는 그 루이비통 가방. 이 카드는 한도 8천만 원인데 600만 원은 매형 회사에서 산 컴퓨터고요. 이 카드는 한도 3천만 원인데 이 900만 원은 어머님이 지난달에 등록한 해외여행 패키지예요. 나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난 이 카드들 몰라. 당연히 모르겠죠. 그녀는 명세서를 다시 거두었다. 말투에 마침내 억눌렀던 감정이 배어나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압된 분노였다. 이 카드들은 한 번도 당신 손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요. 어머님이 당신 신분증으로 카드를 만들고 혼자서 쓰고 갚고 또 쓰고 또 갚았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박지훈 씨, 이 새 카드에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1억 5천만 원. 당신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간 3억이 넘는 돈까지 합치면 총 4억 5천만 원이 넘어요. 이게 당신이 지난 7년간 번 돈이에요. 전부 사라졌어요. 병실은 무섭도록 조용했다. 환자 감시장치의 삐 소리만이 공기를 베는 칼날처럼 울렸다. 나는 천장을 응시했다. 눈이 건조하고 아팠다. 4억 5천만 원. 내가 광고 회사에서 위경련이 올 때까지 밤새워 기획안을 수정하고 토할 때까지 클라이언트와 술을 마셔가며 벌어들인 돈의 대가가 이 숫자들 뿐이라니. 7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내 목소리는 내 것 같지 않게 잠겨 있었다. 말해요. 수진이 갑자기 비웃었다. 그 웃음은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들었다.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7년 전에 내가 말했을 때 당신 들었나요? 누나가 집 산다고 돈 달라고 했을 때 당신 막을 수 있었어요? 매형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한마디 하면 당신 거절할 수 있었냐고요?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다. 박지훈 씨, 어떤 일은 스스로 깨우쳐야만 해요.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어머님이 한 번 울면 당신 마음 약해지고 누나가 한 번 떼쓰면 당신 양보하고 매형이 좋은 말 몇 마디 하면 당신은 다 한 가족이니까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그런 말에서 뭐 해요? 우리 사이만 멀어지고 싸움만 늘어날 뿐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녀는 몸을 돌렸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래서 말 안 했어요. 그냥 지켜봤어요.
당신이 언젠가 스스로 눈을 뜨고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 누나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 매형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를 기다렸어요. 눈물이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 떨어져 바닥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아냈다. 그 동작은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지워버리려는 듯 거칠었다. 5년이에요, 박지훈 씨. 내가 당신한테 5년을 숨겼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다. 나는 매달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고 복사하고 정리해서 보관했어요. 당신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모든 소비 내역을 확인했죠. 어머님이 누나에게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는 걸 봤고 매형이 차를 바꾸고 집을 옮기는 걸 봤어요. 그들 가족이 점점 더 잘 사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더 나빠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녀는 한 걸음씩 침대 옆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여 나를 내려다보았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 눈의 핏줄과 극한의 다다른 피로감이 보였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돈도 고생도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당신 어머니, 누나, 매형도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 눈에 나는 그냥 남이었어요. 당신 집안에 굴러들어와 이득이나 챙기는 사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만 더욱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이 집 계약금은 내가 냈어요. 지난 7년간 생활비는 내가 감당했고요. 어머님이 주신 40만 원으로는 당신 담뱃값도 안 됐어요. 하지만 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부부 사이에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계산하지 않았던 건 나 하나뿐이었다는 걸. 당신네 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네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고 심호흡을 했다. 마침내 결심을 한 듯 했다. 박지훈 씨, 내가 2가지 선택지를 줄게요. 첫째, 지금처럼 계속 살아요. 나는 여전히 생활비 40만 원을 받고 당신 어머니가 당신 월급을 계속 쓰는 걸 지켜보고 당신 누나와 매형이 계속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걸 지켜보겠죠. 그러다 언젠가 어머님이 늙고 병들어 돈이 필요해지면 그들은 당신을 내칠 거예요. 당신은 이미 모든 걸 빨렸으니까. 그때가 되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늘처럼요. 둘째.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월급 통장을 되찾아요. 모든 빚을 청산하고 갚아야 할 돈은 그들에게 갚으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둘만의 삶을. 나는 거의 망설이지 않았다. 2번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수지는 나를 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조항들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1. 월급 통장은 반드시 반환받으며 박지훈 또는 김수진이 관리한다. 이 누나와 매형이 빌려간 돈은 전액 상환받는다. 3. 3개의 신용카드는 해지하며 미납금은 실제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이후 가정경제는 독립하며 어머니와의 금전적 관계를 단절한다. 마지막에는 서명란이 있었다. 나는 펜을 받아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아파서도 무서워서도 아니었다. 뒤늦게 찾아온 각성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 쳤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이름을 썼다. 박지훈 3글자가 종이를 뚫을 듯 힘있게 새겨졌다. 수지는 그것을 한번 보고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푹 쉬어요. 내일 내가 어머님과 얘기할게요. 그녀는 몸을 돌려 나가려 했다. 수진아, 내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미안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고마워. 7년 동안 날 기다려줘서, 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서.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병실에는 다시 나 혼자 남았다. 나는 천장을 보았다.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명세서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4억 5천만 원, 내가 7년간 번 돈이 전부 사라졌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늘 오후에 와서 고작 100만 원을 내밀었다. 그것도 당신 연금이라고 했다. 내 돈은 정기예금에 있어서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정말 찾을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애초에 찾을 생각이 없었던 걸까? 나는 눈을 감았다. 너무나 피곤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운 것보다 더 피곤했다. 이대로 잠들어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 돈을 되찾아야 했다. 수진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왔을 때 그녀의 눈은 약간 부어 있었다. 잘못 잤어? 내가 물었다. 응, 생각이 많아서. 그녀는 가져온 죽을 협탁에 놓고 내가 앉는 것을 도와주었다. 어머님이 이따가 오신대 닭곰탕 끓여서 가져오신다고. 내 손동작이 잠시 멈췄다. 혼자 오신대? 누나랑 매형도 같이. 수지는 죽그릇을 내게 건넸다. 말투는 평온했다. 잘 됐네.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릇에 담긴 흰죽을 보며 갑자기 입맛이 사라졌다. 수진아, 그냥 뭐요? 수진이 나를 보았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또 물러서려고요? 아니, 나는 고개를 숙여 숟가락으로 죽을 저었다. 그냥 무서워서. 뭐가 무서운데요? 관계가 엉망이 될까봐. 수진이 비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냉소적이었다. 박지훈 씨, 지금 우리 모습이 충분히 엉망진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병상에 누워 수술비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당신 어머니는 당신 돈을 찾을 수 없다고 하고, 당신 누나는 애 분유값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고, 당신 매형은 사업 자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어머니는 누나한테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주는데 이게 엉망이 아니면 뭐예요? 나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지훈 씨, 어떤 일은 반드시 마주해야 해요. 당신이 피할수록 그들은 더 심해지고 당신이 물러설수록 그들은 더 파고들 거예요. 7년이나 겪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는 알고 있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나와 매형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7년간 내가 바보처럼 그들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알겠어. 나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다. 이따가 그들이 오면 내가 얘기할게. 아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못해요. 어머님이 한 번 울면 당신 마음 약해지고 누나가 한 번 뗐으면 당신 타협할 거잖아요. 내가 할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당신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기만 해요.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요. 내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할 때 병실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다. 누나와 매형이 뒤를 따랐다. 지훈아, 몸은 좀 어떠니? 어머니는 재빨리 침대 옆으로 와서 보온병을 협탁에 놓았다. 엄마가 닭곰탕 끓여왔어. 인삼도 넣었단다. 아주 몸에 좋을 거야. 그녀는 보온병을 열었다. 닭곰탕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왔다. 자, 뜨거울 때 먹어라. 그녀는 한 그릇 떠서 내 앞에 내밀었다. 나는 그 노란 국물을 보며 갑자기 너무나 역겹다고 느꼈다. 500만 원의 수술비는 아까워하면서 닭곰탕 한 그릇은 아깝지 않은가.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나는 그릇을 밀어냈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얼굴색이 약간 굳어졌다. 이 녀석이 엄마가 특별히 끓여왔는데,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수진을 보았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누님 매형,
앉으세요. 얘기 좀 하시죠.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나와 수진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얘기? 돈 얘기요. 수진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그 안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와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내 한 장 한 장 펼쳐 놓았다. 이건 지훈 씨의 지난 7년간 월급 거래 내역서예요. 매달 400만 원, 7년간 총 3억이 넘죠. 이건 이체 기록이고요. 누님께, 매형께, 그리고 어머님께 이체된 내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훈 씨 신분증으로 만든 신용카드 3장의 명세서예요. 미납금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누나와 매형도 멍하니 그 명세서들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님, 어제 지훈 씨 돈이 정기예금에 있어서 찾을 수 없다고 하셨죠? 수진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다. 그럼 이 이체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난달에 누님께 현금으로 사주신 3천만 원짜리 차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병실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어머니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나가 먼저 폭발했다. 김수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를 뒷조사했어? 네, 했어요. 수진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조사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지훈 씨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조사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지훈 씨 돈을 쓰면서 뒤에서는 철이 없다고 욕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조사하지 않으면 지훈 씨가 수술비 500만 원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당신들이 단돈 한 푼 내놓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녀는 한마디 할 때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누나 앞에 멈춰섰다. 누님, 집 살 때 빌려간 일 500만 원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누나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네, 내가 안 갚는다고 했어? 형편 나아지면 갚는다고 했잖아. 형편이 나아지면요? 수진이 웃었다. 작년에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고, 재작년에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올해는 3천만 원짜리 차를 샀죠. 저한테 말해주세요. 대체 언제쯤 형편이 나아지나요? 누나는 할 말을 잃고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 얘 좀 봐. 수진아. 어머니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네가 너무 지나치구나. 우린 한 가족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가족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았다. 가족이라고요? 그럼 가족인데 왜 지훈 씨가 아파서 수술하는데 500만 원도 아까워하셨죠? 가족인데 왜 지훈 씨 월급 통장을 가지고 누님께 차를 사주고 매형 사업 자금을 대주면서 정작 지훈 씨를 위해서는 한 푼도 남겨두지 않으셨죠? 가족인데 왜 지훈 씨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1억 5천만 원의 빚을 떠넘기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다. 어머님, 저한테 말해주세요. 이게 가족이 할 짓인가요? 어머니의 얼굴색이 하얗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파랗게 변했다. 그녀는 수진을 가리키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네, 내가 미쳤구나. 내가 내 시어머니야.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시죠. 그래서 지난 7년 저는 어머님을 공경하고 양보하고 따랐어요. 어머님이 지훈 씨 월급 통장을 원하셨을 때 그러시라고 했고 누님과 매형에게 돈을 주실 때도 알겠다고 했어요. 매달 생활비 40만 원만 주셔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어른이시니까 제가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마침내 잠겼다.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나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냐고요?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다면 제가 5년 동안 새 코트 한 벌 못 사 입는 걸 왜 못 보셨죠?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다면
제가 3만 원짜리 화장품 쓰는 걸 왜 한 번도 묻지 않으셨죠?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다면 왜 지훈 씨가 병상에 누워 수술비를 기다리는데 어머님 돈은 2달 후에나 찾을 수 있다고 하셨냐고요. 그녀의 말은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와 어머니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매형 최민준이 더는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섰다. 재수 씨,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어머니도 다 좋은 뜻으로. 매형. 수진이 그에게로 돌아섰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빌려가신 이 0만 원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최민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건 빌린 게 아니라 투자였잖소. 지훈이도 지분이 있는데 투자요? 수지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건 매형 회사 지분 구조예요.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아봤어요. 여기 어디에도 지훈 씨 이름은 없네요. 매형이 말하는 투자는 지훈 씨가 돈을 내고 매형이 돈을 버는 그런 투자인가요? 그녀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내리쳤다. 매형은 벤츠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사업은 점점 더 커지는데 지훈 씨는요? 한 달에 40만 원 생활비 받으면서 가장 싼 담배 피우고 3년 된 낡은 옷을 입어요. 이게 매형이 말하는 투자인가요? 최민주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얼굴이 돼지간처럼 시뻘개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힘들게 아들 키워놨더니 이제 며느리 얻었다고 어미를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또 그 수법이었다. 말이 막히면 울고 떼쓰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 7년 동안 나는 그녀가 저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고 타협했고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없었다. 심지어 약간 웃음이 나오기까지 했다. 엄마,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잠시 대섰다. 그녀는 손가락 사이로 나를 쳐다봤다. 지훈아, 엄마도 다 널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내가 그녀의 말을 끊고 웃었다. 나를 위해서 제 월급 통장을 7년이나 가져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제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제가 병상에 누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태섰다. 그녀는 손을 내리고 눈을 크게 뜬 채 나를 보았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지훈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물었다. 엄마가 옳았다고요? 전부 저를 위해서였다고요? 엄마, 저 이제 35이에요. 3살짜리가 아니라고요. 뭐가 저를 위한 거고 뭐가 아닌지 이제는 알아요. 나는 협탁 위에서 내 월급 통장을 집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거 제 통장이에요. 돌려주세요. 어머니는 그 통장을 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안 주시면 제가 은행 가서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장에 남은 돈 제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신용카드 3장도 해지할 거고요. 미납금 1억 5천만 원 쓴 사람이 갚아야죠. 나는 이 말을 할 때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계속 말했다. 누나가 빌려간 일 500만 원, 매형이 빌려간 이 0만 원, 그리고 그동안 엄마가 이체해 가신 돈들까지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갚으세요. 만약 안 갚으시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민준을 보았다. 매형 사업 잘 되신다면서요? 고객들이 신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겠네요. 최민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처남, 무슨 뜻이야? 별 뜻 아니에요. 나는 침대에 기댔다.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그냥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나 박지훈이 바보도 아니고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당신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호구도 아니라고요. 병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어머니도 누나도 매형도 모두 나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이제 내 돈에 손 안 댈게. 통장 돌려줄게. 내 누나랑 매형이 빌려간 돈도 엄마가 갚으라고 할게. 그 신용카드도 엄마가 갚을게. 엄마한테 화내지 마. 응?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또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가짜 울음이 아니었다. 진짜 눈물이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무척이나 가여워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분명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엄마, 일주일이에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일주일 안에 돈 갚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울면서 병실을 뛰쳐나갔다. 누나는 나를 한 번 쏘아보고는 뒤따라 나갔다. 최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굴색이 몹시 좋지 않았다. 처남 정말 이렇게까지 독하게 해야겠어? 매형, 제가 독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매형이 너무하셨죠. 7년 동안 이 0만 원, 단 한 푼도 갚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금 회수되면 준다고 하셨죠? 그 자금 회수는 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최민주는 내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마지막에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나가버렸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침대에 기댄 채 온몸을 떨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화가 나서 그리고 지쳐서였다. 수진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다. 잘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눈가가 갑자기 붉어졌다. 수진아, 미안해. 그만해요. 그녀는 고개를 젓고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우리 잘 살면 돼요. 나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다. 7년. 나는 마침내 누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퇴원하는 날은 흐렸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비가 올 듯 말 듯 했다. 수진이 나를 부축해 병원 건물을 나섰다. 바람이 불어와 약간 쌀쌀했다. 나는 외투를 여몄다. 수술 부위는 여전히 은근히 아팠지만 마음은 몸보다 더 아팠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머니는 병원에 오지 않았다. 누나도 매형도 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없었다. 마치 그날 병실에서의 대치가 전혀 없었던 일처럼, 마치 엄마가 잘못했다, 돈은 꼭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수진이 택시를 불렀다. 우리는 뒷자리에 탔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수진이 우리 집 주소를 말했다. 어머니 댁으로 가지 않고요.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빛에 질문이 담겨 있었다. 돈 받으러 가요. 나는 아주 평온하게 말했다. 일주일이 됐잖아요. 수진은 나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님에게 말했다. 기사님, 주소 좀 바꿀게요. 금수 아파트로 가주세요. 차는 출발해 차선에 합류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다. 내가 35년을 살아온 이 도시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가게, 익숙한 표지판들이 모두 잿빛 먼지를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수진의 손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꽉 잡고 있었다. 이따가 당신은 말하지 마요. 내가 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젓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엔 내가 할 거야. 수지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 걱정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해도 해야지. 나는 입꼬리를 올려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언제까지나 어른이 되지 않을 수는 없잖아.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손을 더 힘껏 잡을 뿐이었다. 차는 금수 아파트 앞에서 멈췄다. 우리 가족이 예전에 살던 낡은 아파트였다. 어머니는 퇴직 후 계속 이곳에 사셨다. 건물은 낡았고 벽은 얼룩덜룩했지만 위치가 좋아서 집값은 쌌다. 누나는 어머니에게 이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옮겨 같이 살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싫다고 하셨다. 여기가 익숙하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이 집을 나중에 누나에게 물려주려고 하셨던 것 같다. 어차피 나는 누나에게 뭐든 줄 수 있으니까 돈도 집도 누나가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아파트 아래에 서서 4층의 그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가요. 수진이 말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동현관으로 들어섰다. 복도는 어두웠다. 소리 감지등이 고장난 지 오래되었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위로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렸다. 상처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이 불안해서였다. 7년. 내가 이렇게 정식으로 어머니에게 돈을 받으러 온 것은 처음이었다. 예전에는 항상 어머니가 내게 요구했다. 지훈아, 내 누나 집 사는데 돈이 부족하단다. 네가 좀 도와줘라. 지훈아, 내 매형 사업 자금이 필요하단다. 네가 좀 보태줘. 지훈아, 엄마가 여행 가고 싶은데. 나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늘 가족끼리는 계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야 알았다. 계산하면 안 되는 건 내가 아니었다. 내가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였다. 그들은 마음대로 계산해도 됐다. 4층에 도착해 나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들었다가 결국 수진이 대신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3번.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엄마, 저 지훈이에요.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문 안쪽에 서 있었다. 오래된 꽃무늬 잠옷을 입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눈은 부어 있는 게 운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잠시 멍해 있다가 내 뒤에 있는 수진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다. 너희가 여긴 어쩐 일이니? 돈 받으러 왔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일주일 됐잖아요, 엄마.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들어와. 그녀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나와 수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다.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장. 텔레비전장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나는 10살, 누나는 12살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안고 어머니는 누나를 감싸 안고 있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이 가족도 흩어지기 직전이었다. 앉아라.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나와 수지는 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분위기는 물을 짜낼 수 있을 만큼 어색했다. 엄마, 돈은요? 내가 침묵을 깼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지훈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엄마가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제가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제 돈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죠. 제가 병상에 누워 죽어가고 있을 때 엄마는 매형 돈이 들어오길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갚기로 약속한 돈은요?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누나 박지혜가 나왔다. 아직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박지훈, 너 아직도 안 끝났어.
그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기어이 속을 뒤집어 놔야 직성이 풀리겠니? 나는 박지혜를 보았다.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이 사람이 내 누나라고? 어릴 때 내가 맞고 오면 내 앞에 서서 나를 지켜주던, 내가 시험을 망치면 부모님께 숨겨주던, 내가 아프면 밤새 잠도 안 자고 나를 간호해주던,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누나, 난 엄마 속상하게 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내 돈을 찾으러 온 거야. 내 돈? 박지혜가 비웃었다. 무슨 내 돈? 그건 다 엄마가 널 대신해서 보관해 준 거잖아. 엄마가 7년 동안 보관해 줬으면 고생한 값이라도 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넌 이제 좋다고, 며느리 얻었다고 엄마를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박지훈, 너 인간 맞니? 그녀는 말할수록 흥분했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천하의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수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선명했다. 누님, 어머님이 지훈 씨 돈을 보관해 주셨다고요? 그럼 그 보관한 돈은 어디에 있나요? 박지혜가 잠시 멍해졌다. 뭐? 보관한 돈이 어디 있냐고요? 수지는 가방에서 그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난 7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총 3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죠. 그중 누님께 500만 원, 매형께 2억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님 통장으로 이체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지혜를 보았다. 누님, 어머님이 돈을 보관해 주셨다고 했죠. 그럼 지금 어머님이 보관하고 있던 돈을 지훈 씨에게 돌려주는 게 문제 있나요? 박지혜는 질문에 말문이 막혀 얼굴이 시뻘개졌다. 너, 내가 뭔데?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박지훈 씨의 아내예요. 수진이 그녀를 보았다. 눈빛이 차가웠다. 법적으로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의 일은 곧 제 일이고 당신들이 가져간 그의 돈은 곧 제 돈이에요. 제가 왜 물으면 안 되죠? 박지혜가 벌떡 일어나 수진의 코앞에 손가락질했다. 김수진, 내가 경고하는데 너무 나대지 마. 이 집은 아직 네가 좌지우지할 곳이 아니라고. 제가 나댄다고요? 수진도 일어나 박지혜와 마주 섰다. 제가 나대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들이 나대는 건가요? 동생 월급 통장을 7년이나 가져가서 매달 생활비 40만 원만 던져주고 동생이 아파서 수술하는데 단돈 한 푼 내놓지 않으면서 뒤에서는 철이 없다고 욕하고 그러면서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몇백만 원짜리 여행을 다니죠. 박지혜 씨,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요. 누가 나대는 건지. 박지혜는 할 말을 잃고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 얘 좀 봐. 어머니는 여전히 눈물만 훔치고 있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싸우지 마라. 다들 그만해.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돈 돌려주면 될 거 아니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내 앞으로 밀었다. 이 안에 3천만 원 있다. 엄마가 그동안 넣어주려고 모은 돈이야. 나머지는 엄마가 천천히 갚으면 안 되겠니? 나는 그 통장을 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제가 원하는 건 3천만 원이 아니에요. 총 4억 5천만 원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지훈아, 너 기어이 엄마를 죽이려는 거니? 엄마 손에 있는 돈은 이게 전부야. 내 누나랑 매형네도 형편이 어려워. 그들이 어렵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누나는 3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300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어려워요? 매형은 8천만 원짜리 벤츠 타고 좋은 집에 사는데 어려워요? 엄마, 그럼 저한테 말해주세요. 대체 어떤 게 어렵지 않은 건가요? 어머니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지혜가 다시 발끈했다. 박지훈, 너 무슨 뜻이야? 내 누나가 잘 사는 게 배 아프니? 내가 말하는데 그 차는 민준 씨가 나한테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엄마랑은 상관없어. 그래요? 수진이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건 차량 구매 영수증 사본이에요. 결제자는 어머님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구매일은 지난달 15일이고 결제 방식은 현금 일시불 이 380만 원이네요. 그녀는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통장 위에 정확히 겹쳐졌다. 누님, 한번 보시겠어요? 박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영수증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너 그걸 어디서 구했어?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지는 손을 거두고 다시 앉았다. 어머님, 돈 없으시다면서요? 그럼 이 38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다가 파랗게 다시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그 영수증을 보며 손을 떨기 시작했다. 네, 엄마, 그만하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통장을 집어들었다. 펼쳐보니 정말 3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정기예금이었고 다음 달 만기였다. 이 3천만 원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나머지 4억 2천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빚 1억 5천만 원, 총 5억 7천만 원은 어머님, 누나, 매형 세 분이서 나눠서 갚으세요. 일주일 안에. 나는 그렇게 말하며 박지혜를 보았다. 누나는 빌려간 일 500만 원의 차갑이 380만 원 더해서 880만 원. 매형은 빌려간 2억만 원의 신용카드 빚 1억 5천만 원 더해서 1억 7천만 원. 나머지 3억 6 120만 원은 엄마가 갚으세요. 문제 있나요? 박지혜는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박지훈, 너 미쳤구나. 안 미쳤어. 나는 통장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난 아주 멀쩡해. 당신들이 지난 7년간 내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 내가 아파서 수술하는데 당신들이 단돈 한 푼 내주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당신들 눈에 내가 그냥 현금 인출기 바보였다는 걸 아주 똑똑히 깨달았어. 나는 일어섰다. 수진도 따라 일어섰다. 일주일. 그때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지혜를 보았다. 누나 어디서 일하는지 알지? 요즘 회사에서 평판 중요하게 생각한다던데. 만약 회사 상사가 누나가 타는 차가 동생 목숨값으로 산 거라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박지혜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너, 날 협박하는 거야? 응, 협박하는 거야.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매형, 나는 침실 쪽을 향했다. 최민준이 어느새 나와서 침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매형, 사업 잘 되신다면서요? 고객들도 많고. 만약 고객들이 매형 사업 자금이 처남 월급 통장 긁어서 마련한 거라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민준의 얼굴도 변했다. 박지훈, 꼭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야겠어? 나는 웃었다. 당신들에 비하면 전 아직 멀었죠. 제가 병상에 누워 수술비를 기다릴 때 당신들은 저를 어떻게 속일지 궁리했잖아요. 제가 돈을 달라고 하니 제가 엄마를 죽이려 든다고 했죠. 이제 제가 정당하게 계산을 하려 하니 제가 독하다고 하네요. 매영, 그 논리는 당신들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쓰면 안 되나요? 최민주는 내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힘들게 키운 아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그녀는 가슴을 치며 서럽게 울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분명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가 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를 낳고 기르고 그러나 나를 7년간 바보 취급한 그 여자를. 엄마, 울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우는 걸로는 해결 안 돼요. 일주일. 그때까지 돈을 갚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제 방식으로 받아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들 얼굴 붉히게 될 거예요. 말을 마치고 나는 수진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문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지훈아, 나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나는 그 자리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한참 후에야 말했다. 엄마, 저는 기회를 드렸어요. 7년이나요. 엄마가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뒤에서 닫히며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문 안에 가두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다. 소리 감지등은 여전히 고장 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둡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수진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꽉 잡고 있었다. 아파?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다. 아팠다. 당연히 아팠다. 그들은 내 어머니고 내 누나였다. 내가 평생 사랑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들과 계산을 하고 관계를 끊어내야 했다.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아파. 내가 말했다.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것에 비하면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손을 더 힘껏 잡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점심때였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작은 투룸 낡은 가구들, 소파는 7년 전 결혼할 때 산 것이라 이미 꺼져 있었다. 텔레비전은 5년 전 모델이라 화면이 작았다. 식탁은 칠이 벗겨져 속에 나무가 드러나 있었다. 7년 동안 이 집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변했다. 더 낡고 더 초라해졌다. 그런데 어머니, 누나, 매형의 집은 모두 새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바뀌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이 집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너무나 피곤했다. 수진이 부엌으로 가더니 금세 국수 2그릇을 들고 나왔다. 맑은 국물에 채소와 계란을 푼 잔치국수였다. 일단 좀 먹어요. 상처 아직 다 안 아물어서. 너무 기름진 건 안 돼. 그녀는 국수를 내 앞에 놓고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국수를 먹었다. 면은 약간 불었고 계란은 좀 탔지만 나는 아주 맛있게 먹었다. 수진이 만들어준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마 지난 7년간 우리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함께 앉아 편안하게 먹는 식사였을 테니까. 수진아. 나는 젓가락을 놓고 그녀를 보았다. 응, 고마워. 수진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었다. 또 그 소리, 진심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부드러웠다. 7년 동안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깨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수진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저 내 손을 마주 잡았다. 박지훈 씨, 내가 왜 당신을 7년이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왜? 당신을 믿었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정말 바보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당신이 언젠가는 깨어나서 누가 당신에게 잘해주고 누가 당신을 이용하는지 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당신이 진짜 남편, 진짜 남자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 한 방울 우리가 맞잡은 손등 위로 나 7년 기다렸어요. 마침내 기다렸네요. 나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아주 꽉.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가 날 정도로 마치 지난 7년간 놓쳤던 시간을 모두 보상받으려는 듯이. 미안해. 내가 말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일주일은 금방 지나갔다. 그 7일 동안 어머니는 내게 3번 전화했다. 첫 번째 전화에서는 3천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정말 줄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전화에서는 누나가 1억 원을 갚기로 했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겠다고 했다. 세 번째 전화에서는 매형이 1억 5천만 원을 갚기로 했고 나머지는 너무 닥달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나는 매번 똑같이 말했다. 일주일 5억 7천만 원. 한 푼도 모자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직접 찾아갈 겁니다. 일곱째 날 오후 3시 내 핸드폰이 울렸다. 최민준이었다. 처남, 돈 준비됐네. 어떻게 보내줄까?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억울해 보였다. 계좌 이체요. 지금 내가 말했다. 알았네. 계좌 번호 보내주게. 나는 수진의 계좌 번호를 보냈다. 10분 후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은행 입금 알림 문자였다. 1억 7천만 원, 한 푼도 모자라지 않았다. 매형돈 들어왔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전화를 기다렸다. 4시 박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지훈, 돈 보냈다. 3,880만 원. 확인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어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았다. 받았어. 내가 말했다. 그럼 우리 이제 깨끗하게 정리된 거네.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어두워진 핸드폰 화면을 보았다.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화나지도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고요한 연못처럼. 오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는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 얼마나 있으신데요? 내가 물었다. 2억. 엄마한테는 2억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1억 620만 원은요? 엄마는 정말 줄 수가 없어. 엄마가 빌게. 엄마 좀 용서해다오. 그녀는 또 울기 시작했다. 숨이 넘어갈 듯이. 하지만 내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엄마, 저는 지금 엄마랑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통보하는 거예요. 오늘 밤 12시까지 3억 620만 원이 입금되어야 해요.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저는 제 방식으로 받아낼 겁니다. 제가 말하면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전화기 저편에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너무 길어서 끊어진 줄 알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너 엄마를 미워하니? 나는 잠시 멍해졌다. 미워하나? 그런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실망감, 서운함,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칼을 맞은 듯한 배신감이었다.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그냥 더 이상 바보로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전화가 끊겼다. 밤 8시 3억 6, 120만 원이 입금되었다. 전에 받은 3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3억 9, 120만 원, 박지혜의 3, 880만 원, 최민준의 1억 7천만 원까지 정확히 6억 원이었다. 내가 계산한 것보다 3천만 원이 더 많았다. 나는 핸드폰 화면에 찍힌 긴 숫자를 보며 갑자기 너무나 씁쓸했다. 7년, 4억이 넘는 돈. 내가 달라고 했을 땐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내가 일주일 동안 닥달하니 전부 내놓았다. 원래 그들은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단지 내게 주기 싫었던 것이다. 원래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단지 갚기 싫었던 것이다. 원래 그들 마음속에 나는 정말로 그냥 현금 인출기였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을 땐 구석에 던져두는. 닦아주기조차 귀찮아하는. 다 들어왔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6억 원, 한 푼도 모자라지 않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기댔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뭐가? 이 돈들. 나는 생각했다. 먼저 당신이 빌렸던 50만 원 갚고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했다. 그리고 우리 집 사자. 수진이 멍해졌다. 집을 사자고? 응, 집 사자. 나는 몸을 바로 하고 그녀의 눈을 보았다. 이 집은 너무 작고 낡았어. 새 집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당신 학교에서 가까운 곳으로, 당신 이름으로. 수진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주 힘주어서 단호하게. 지난 7년, 당신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금세 닦아냈다. 좋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집 사자. 다음 날부터 우리는 집을 보러 다녔다. 수진의 학교 근처 신축 아파트는 평당 2천만 원이 넘었다. 30평대 아파트는 총 6억이 넘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낼 수 있었다.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내 월급으로 갚아 나가야 했다. 7년 만에 내 월급 통장이 처음으로 내 손에 돌아왔다. 월급 400만 원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쓰고도 남았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마침내 내 삶을 사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자유란 이런 느낌이었구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등기부 등본에는 수진의 이름만 올랐다. 분양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웠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흩어진 은하수처럼 보였다. 수진이 내 팔짱을 끼고 머리를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지훈 씨, 응,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꿈 아니야. 진짜야. 앞으로는 전부 진짜일 거야. 그녀가 웃었다. 그 순간의 미소는 그 어떤 때보다 맑고 빛났다. 그 후 우리는 차도 보러 갔다. 외제차도 유명 브랜드 차도 아니었다. 그냥 2천만 원대의 국산 차였다. 공간이 넓고 연비가 좋고 튼튼한. 수진이 골랐다. 실용적인 게 좋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것은 우리가 직접 번 돈으로 산 것이니까. 누구의 자선도 통제도 아니니까. 우리 두 사람이 조금씩 모아 이룬 것이니까. 차를 뽑은 날, 그녀는 아이처럼 조수석에 앉아 핸들과 수납함, 좌석 조절 버튼을 만져보았다.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앞으로 내가 당신 출근시켜 줄게. 내가 말했다. 좋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은 퇴근할 때 나 데리러 와. 좋아. 주말에는 마트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서 냉장고 가득 채우자. 좋아. 저녁에는 같이 밥하고 당신이 요리하면 내가 설거지할게. 좋아.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지훈 씨. 응. 사랑해. 나는 잠시 멍해 있다가 그녀를 보고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성의 없는 말도 습관적인 말도 아니었다.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확신이었다. 차는 고가도로 위를 달렸다. 도시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불빛은 찬란하고 차들은 끝없이 이어졌다. 이 도시는 여전히 거대하고 시끄럽고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이 순간 더는 나와 상관없는 곳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속한 곳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나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피곤하고 늙어 있었다. 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 나는 앞을 보며 말했다. 방금 차 샀어요. 집도 알아보고 있고요. 전화기 저편에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나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교차로에 멈춰 섰다. 나는 앞에 불빛을 보았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을 거예요. 전화기 저편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일은 미안해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요.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내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사시고 저는 제 인생 살게요.
명절에는 찾아뵐게요. 하지만 돈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앞으로 드릴 일도 없을 거고요. 이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설명하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끊어질 듯한 흐느낌만 남았다. 수진이 계속 나를 보고 있었다. 왜?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잠시 말을 멈추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당신이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나는 웃었다. 35에 어른이 되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늦지 않았어. 그녀가 말했다. 시작하면 늦은 게 아니야. 초록불이 켜졌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천천히 교차로를 지나 더 먼 길을 향해 나아갔다. 석 달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30평, 방 3개, 거실 2개.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었다. 수지는 베란다를 다육이로 가득 채웠다. 다육이는 가뭄에 강해서 잘 죽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처럼 가뭄을 견뎌내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사하는 날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음식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난 7년간 가장 마음 편한 날이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떠난 후 우리는 베란다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조용한 바다처럼 반짝였다. 수진이 내 품에 기댔다. 지훈 씨, 응, 아직도 엄마를 미워해?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 그럼 아직도 사랑해. 나는 또 한참을 생각했다. 응, 내가 말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 예전에는 경계가 없었지만 지금은 거리가 있어. 효도는 하겠지만 다시는 나 자신을 잃지는 않을 거야. 수지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달빛 아래에서 유난히 반짝였다. 당신 변했네. 좋게, 아니면 나쁘게. 좋게. 그녀가 웃으며 내 뺨에 가볍게 입 맞췄다. 진짜 남자가 됐어. 나도 웃으며 그녀를 꽉 껴안았다. 당신은 아직도 미워해? 미워하지 않아.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미워하는 건 너무 힘들어. 나 7년 동안 충분히 힘들었어. 이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마침내 집이 생겼다는 것. 중요한 것은 미래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내 품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신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 당신은 내 아내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달빛이 쏟아져 내려 베란다를 가득 채웠다. 마침내 깨어난 긴 꿈처럼 부드러웠다.